자, 채권에 대한 질문이 있으셔서 같이 한번 문제를 좀 읽어보고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질문이 이겁니다. 국채금리와 채권금리가 다른 개념이라고 검색을 통해서 확인을 했대요. 일단은 채권하고 국채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의 발행 주체가 많죠. 그 중에 하나가 국가가 발행하면 국채이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채권이 있으면 요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국채예요, 국채. 그러면 국채는 채권을 어떻게 분류하는 걸까요? 채권을 분류하는 방법이 되게 다양해요. 채권 분류법이. 근데 이제 국채하면 발행 주체별로 분류하는 거예요. 발행 주체별로. 그러니까 국가가 발행하면 국채. 맞아요? 은행이 발행하면 은행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채. 근데 이런 거 말고도 또 있어요. 보통 채권을 사면 뭐를 줘요? 보통 채권 발행자를 뭐라고 할까요? 채권을 발행한 사람을. 아니죠. 채무자.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업이 있으면 기업이 이제 채권을 발행한다 해봐요. 그럼 기업은 왜 채권 발행해요? 발행하는 이유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업은 채권을 발행을 해서 돈을 빌린 거예요. 그럼 기업은 채무자의 채권자예요. 채무자가 된다고. 채무자. 맞아요? 무자. 그러면 이제 기업이 발행했으니까 아까 발행 주체별로 분류하면 보통 무슨 채라고 할까요? 발행 주체별로 했을 때, 기업이 발행했을 때를 회사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사채를 발행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개념이. 그러니까 회사채를 발행한 거예요. 회사채를 발행했다는 거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채권을 샀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채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사면은 채권 샀기 때문에 그 원금만큼 채권 보면 거기에 숫자가 써 있어요. 채권 발행가라고. 써 있으면 10만 원짜리면 갑한테서 기업으로 돈이 이렇게 흘러갈 거 아니에요. 보통 이제 원금이 간다고 하죠. 원금. 예를 들면 10만 원 갔단 말이에요. 10만 원. 채권이 10만 원짜리면. 그럼 갑은 뭐가 돼 이제? 주체. 요거 반대니까. 채권자죠, 채권자. 그러니까 채권 채무 관계예요. 채권자. 근데 채권이 이제 뭐가 써 있냐면 만기가 있어요. 만기. 뭐 3년 만기, 1년 만기, 2년 만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만약 1년짜리면 갑이 1년 동안 채권을 이제 갖고 있겠죠? 그러면 1년 만기 딱 끝나면 어떻게 돼요? 원금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1년 동안 갑이 돈을 빌려준 거와 똑같기 때문에 뭐를 줘야 돼? 기업은행한테 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기가 되면 뭐랑 뭐랑 준다? 원금하고 이자를 이게 주는 거죠. 채권이라는 게. 그럼 갑은 중간에 채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주식도 우리가 중간에 팔잖아. 똑같죠. 보통 유통시장에서 중간에 마음껏 판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내가 10만 원짜리 채권을 이 사람이 샀는데 중간에 팔 때는 10만 원보다 비싸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채권 인기 있으면 비싸게 팔 수 있다고. 또 중간에 12만 원이 팔았다. 그럼 얘는 얼마 번 거야? 2만 원을 또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통 자본 이득이라고 해요. 자본 이득.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신문 보시면 용어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집을 사면 똑같아. 아파트 사면 중간에 팔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매매에 따른 이득이 있죠. 그다음에 내가 뭐 1년 동안 월세 주면 월세 수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중에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채권 같은 거 사면 두 가지 이득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어떤 이득이 있다? 아까 얘기한 자본 이득해요. 그럼 자본 이득은 뭐의 변화에 따른 이득일까요?
채권 가격의 변화에 따른 이득인 거야. 이게 채권 가격 변화에 따른 이득. 그래서 보통 자본 이득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신문에서. 근데 용어가 좀 어렵잖아. 이게 딱 들어보기에는. 근데 채권 같은 경우는 내가 산 채권의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면은 자본 이득일 거고, 채권이 별로 인기 없으면 싸게 팔 수밖에 없죠. 그럼 자본 손실도 발생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10만 원짜리를 9만 원에 팔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모르는 거야. 중간에 파는 과정에서 시장 형성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자본 이득 또는 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받아요? 이자 받죠. 이자 소득이 있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이자 소득은 변해 안 변해요? 이건 안 변해. 이거 확정된 거야. 얼마 주겠습니다 라고 딱 정해졌기 때문에 이건 불변인 거고, 자본 이득은 변할 수 있죠. 그럼 채권 사다가 내가 손해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체 이득 두 개 합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본 이득에서 손해보게 되면 이자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손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통 채권 살 때 두 가지 이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식은요 똑같죠. 주식도 내가 중간에 팔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똑같이 자본 이득. 근데 주식은 뭐 받아요? 배당 받잖아. 배당금이나 또 이득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소득이 똑같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기본 개념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국채 금리를 결정하는 요인과 채권 금리 결정 요인이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자, 보세요. 채권과 국채의 관계를 보면 채권 안에 국채가 있는 거죠. 그럼 국가가 발행한단 말이에요. 그럼 국가가 발행할 때 아까 똑같죠. 채권에 뭐가 있다고요? 가장 기본이 금리. 국채금리잖아, 그게. 국채금리. 그럼 국채금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이 발행하는 금리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아요. 왜? 위험성이 낮으니까. 그럼 국채금리 결정한 가장 기본 요인은 뭘까요? 해당 국가의 신용도, 이런 거잖아. 국가 신용도,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결정하는 가장 기본은 그 국가의 신용도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럼 국가의 신용도가 낮을수록 국채금리 높아요, 낮아요? 높은 거예요. 더 많은 이자를 줘야 누군가 사갈 거 아니야. 당연히 신용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국채금리는 낮을 거고. 왜냐하면 금리가 낮아도 그만큼 잘 팔리겠죠. 위험하지 않으니까. 이거로 가장 기본은 뭐냐면 그 발행 주체의 신용도를 잘 보셔야 돼요. 발행 주체 신용도. 그럼 기업들마다 금리가 또 달라요, 그러면 같아요. 다른 거죠. 삼성이 발행한 채권하고 약간 중소기업 발행한 채권 다를 거 아니야. 그럼 삼성이 발행한 채권의 금리는 훨씬 더 낮을 거고, 다른 중소기업 발행한 채권 금리는 또 높을 거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복합적인 거죠. 근데 가장 기본은 발행 주체의 어떤 신용도,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채권의 금리와 국채 금리 얘기할 때 이게 채권 안에 국채가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은 그 발행 주체의 신용도가 가장 기본적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다르다 같다 말하지 마시고, 일단 채권 안에 국채가 있는데 발행 주체마다 신용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신용도에 따라서 채권 금리가 다를 수 있고요. 또 그것만 있지는 않겠죠. 현재 경제 상황. 아무리 채권 발행해도 안 팔릴 때가 있어요. 경제가 너무 안 좋을 때. 그때는 금리를 더 많이 주어야 팔릴 거 아니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보통 금리가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경제가 좋다 나쁘다? 나쁘다는 또 하나의 시그널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문 기사 보시면 가끔 6% 기준 나와요. 6% 넘어가면 그 나라가 부도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뜨거든요. 6%면 되게 높은 거 아니에요? 금리 6%는 얘기는? 지금 우리나라 은행 금리만 봐도 6% 안 되잖아. 예금 금리가 딱 봐. 대출 금리도 5%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국가 발행한 채권 금리가 6% 넘어가면 은행 대출 금리가 더 높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그 해당 국가는 위험성이 있다는 걸 하나 보여주는 거죠. 또 신문기사 보시면 6% 얘기가 가끔씩 나와요.
예, 그 기준이. 그러니까 잘 보시면 그런 뉘앙스가 다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단기 나왔네요. 단기, 장기,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기간으로 구분했네요. 단기와 장기로. 보통 단기, 장기 구분 기준은 가장 기본 1년이죠. 그래서 1년, 그러니까 만기, 남아있는 기간이 보통 잔존기에 남아있는 기간인데 하여튼 그냥 만기가 1년이 안 되면 단기, 장기는 보통 미국 국채는 몇 년짜리 보통 말할까요? 10년짜리. 보통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10년짜리 채권, 10년 국채를 많이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 가끔 글 쓸 때 보면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그 기준금리. 자, 우리가 기준금리는 뭘로 하냐면 RP, 이게 환매, 조건부, 채권 이거든요. RP가. 근데 이제 환매는 한자죠. 다시환, 매입하겠다는 조건. 그러니까 다시 매입하겠다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RP라고 해요. RP. 보통 다시 매입을 해요. 기본이. 그러니까 채권 보면 매입 안 하는 채권이 있고 매입을 하는 채권이 있어요. 아까 보시면 제가 기업 얘기할 때 가반대 채권을 발행하잖아요. 그럼 만기 되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만기 되면 채권 다시 사야지 원금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채권을 다시 매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제 원금이 가반대 가니까. 그럼 이게 뭐다? RP죠. 다시 채권을 매입하겠다는 조건으로 발행을 하는 거. 그러면 원금이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원금? 근데 그렇지 않은 채권도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영구채라는 게 있는데 영구채는 채권을 매입 안 해요. 영원히 이자만 주는 채권이 또 있어. 그게 이제 보통 국가 발행 채권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보통 전쟁할 때 많이 발행했던 채권들이에요. 예전에 보면. 하여튼 요거 7일짜리 금리가 우리나라 기준금리예요. RP 7일물 금리. 그럼 만기가 며칠짜리? 7일이야, 7일. 그럼 1년 아닌데 훨씬 짧지 않아요? 이게 보통 요런 건 초단기 금리라고 한다고. 단기도 아니고 너무 짧으니까 초단기 금리 이런 맛도 쓴다. 그럼 뭐 가끔 신문기사에 우리는 RP 금리 올린다 내린다 얘기 나와요. 근데 기준금리 올린다 내린다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요게 단기 영향 줘 안 줘요? 영향 준다고. 보세요. 이거 금리 많이 주면 7일짜리 만기 되게 짧죠, 기간도. 근데 이자를 많이 준대. 그럼 이 채권은 인기가 많아져요, 인기가 떨어져요? 인기가 많죠. 기간도 짧고 이자 많이 주고 이거 아니겠어요? 그럼 사람들이 다 이 채권 살 거예요. 그럼 단기 채권 사요, 안 사요? 안 산다고. 그러면 단기 채권 쪽 인기가 떨어지겠죠? 그럼 단기 채권 금리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다시 인기가 없으니까 발행자들은 이자를 더 많이 주어야 또 팔릴 거 아니야. 그럼 단기 채권 금리가 또 올라가죠. 그럼 올라가면 또 단기 채권 쪽으로 또 수요가 쏠리겠네. 그럼 장기 채권에 또 영향 줘요. 그럼 장기 채권 인기는 또 떨어지겠네. 그럼 장기 채권 금리는 또 올라가죠. 이렇게 쭉 연결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 요게 단기 채권 금리와 장기 채권 금리 다 연결해 주기 때문에 보통 기준 금리를 변화시키면 여기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 금리에 다 영향 주는데 바로 영향 주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걸리면서 영향을 주겠죠. 시스템상. 자, 근데 이제 물어본 거. 가까운 미래 경기 변동과 기준금리 영향을 받는다. 돼 있죠. 아까 기준금리가 뭐였어요, 지금? RP 7일짜리 금리. 영향 줘요. 이게 1년 미만짜리니까 7일짜리 영향 받는데 장기도 당연히 영향을 받긴 하죠. 근데 장기 채권 대표는 아까 미국 같은 경우는 10년짜리인데 10년 기간이 짧아요, 길어요? 길죠. 그러면 그 긴 기간 동안 내가 채권을 갖고 있을 때 채권 발행자가 부도나 버리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발행자의 어떤 신용도도 되게 중요할 거고
국가적 어떤 경제 상황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게. 그래서 단기와 장기가 좀 영향 주는 게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 꼭 구분해서 갈 필요는 없다. 답안을 쓸 때는. 그래서 가장 기본은 기준금리가 변하면 단기 영향 주고 이게 또 장기로 영향을 주는 시스템. 요걸 보고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린다고 보통 내린다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고 이게 쭉 영향을 주니까. 그리고 10년짜리 장기 채권 대표는 국채인데 이거는 가장 기본이 그 나라의 경제의 어떤 신뢰성, 해당 국가의信用 등급 이런 게 복합적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세형제 불황이면 어떤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대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며. 근데 안전자산 대표 중에 하나가 뭐예요? 미국 국채 같은 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국채. 그럼 이거 수요가 증가하는데 국채도 10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많아요. 근데 미국채가 10년짜리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인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10년 굉장히 기간이 길어져도 사겠다는 거지. 이게. 보통 우리가 기간이 긴 상품 사기는 싫잖아. 그럼에도 인기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 국채 10년짜리도 수요가 증가를 하겠죠. 그럼 금리 어떻게 되죠? 떨어지는 거지.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미국에서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보세요. 미국 금리가 올린다 하면 기준금리 올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올린다는 거는 미국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줄 거고 세계 경제에 불황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예측하면 미국의 오히려 장기 국채 수요는 또 증가하기도 해요. 그러면 단기 금리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장기 금리는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막 반대로 막 움직이기도 해요. 보시면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다시 미국에서 기준금리 올렸단 말이에요. 그럼 요 단기 금리가 올라갈 수 있죠, 당장. 근데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 경제가 불황에 빠지면서 왜냐면 소비 투자 위축될 거니까 세계 경제에 영향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세계 경제 불황을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미국의 10년짜리 국채 수요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의 장기 금리는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반대로 움직이기도 한다고요. 그래서 단기 올라갈 때 장기가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다. 단기 올라갈 때 오히려 또 장기는 떨어지는 경우도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다음 이제 기간 프리미엄은 이건 이제 국채 금리 이론에 나오는 거고 기간 프리미엄의 관점에 따를 때는 단기 쪽 금리보다 뭐가 높더라? 장기의 금리가 더 높더라. 이게 이제 기간 프리미엄 이론이에요. 근데 항상 이렇다는 보장은 없더라. 이제 국채 금리 이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금리가 결정된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어. 뭐 유동성 프리미엄 이런 거 쭉쭉 있는데 그중 하나 기간 프리미엄 이론. 그러니까 기간이 길수록 직관적 위험이 높으니까 장기가 단기보다 금리가 높더라. 그림 그리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어떻게 돼요? 금리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냥 이론일 뿐이기 때문에 별로 뭐 기간 프리미엄이나 개념 뭐 쓰셔도 상관없지만 일단 기본 유전 채권에 굉장히 복잡성이 있다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좋고 채권 자체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잘 몰라. 채권 투자를 거의 우리 개인이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주식은 좀 투자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채권 투자는 보통 이제 약간 연기금이나 국가 단위 투자하는 거지 개인 투자가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채권 투자 비중이 한 3%인가? 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로. 굉장히 적은 숫자만 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그냥 이론상으로 많이 배우는 것뿐이죠. 자, 그래서 국채금리와 같은 맥락으로 적용이 될까요? 이렇게 딱 말하기는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기간 프리미엄을 국채금리에 적용하게 되면 단기 국채보다 뭐가 높다? 장기 국채가 금리가 높다고 말하면 되는데 아까 이런 식으로 오히려 단기가 높고 장기가 낮을 수도 있더라. 그런 거죠. 이거는 딱 명확하게 얘기하기 어려워요.
시험에 대놓고 뭐 기간 프리미엄 설명하시면 당연히 장기가 단기보다 높다고 설명은 맞죠. 근데 이거는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미국 국채 수요가 높아지면 장기 금리가 낮아진다는 게 수요가 많으니까 금리를 낮춰도 판매가 많이 되니까. 네, 금리를 굳이 높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요. 채권 발행자 입장에서는 수요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인기가 많다는 거잖아요. 굳이 더 많은 이자를 주고 발행할 필요 없으니까 더 적은 이자를 주고자 노력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이제 가장 채권 얘기할 때 기본은 채권의 가격과 금리는 역관계. 채권의 금리는 역관계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설명하는 게 되게 다양하긴 해요. 다양하게. 근데 아까 그런 논리로 하는 게 제일 좀 편하긴 해요. 인기가 많아지면 수요가 많다는 거죠. 그럼 채권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하죠. 그럼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데 그걸 설명한 내용 중에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게 제일 쉬운 설명. 인기가 많아지니까 굳이 채권 발행자가 금리를 많이 줄 필요가 없다. 금리가 낮아진다. 이렇게. 일반적인 수요 곡선은 그냥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수요 공급이요? 수요 곡선. 그러니까 결국은 수요가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 상승이죠. 상승. 수요 증가하면 상승. 근데 여기서 가격이 멈추잖아요. 근데 금리는 하락이죠. 이건 역관계인데 요거에 대한 설명 이론이 되게 다양해요. 요 이론이. 그래서 우리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쉬운 설명으로 할 수도 있고. 똑같이 볼까요? 채권의 공급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금리. 채권 금리. 채권의 공급이 증가한다는 거는 채권 발행이 많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직관적으로. 그럼 경쟁이 적어져요. 심해지죠. 그럼 채권 금리는? 채권이 팔리려면 경쟁이 심해지니까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이제 이걸로 가면 채권 공급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되고? 하락하고 금리는 상승.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설명할 때 이게 이제 역관계다 하면 딱 외우면 좋은데 직관적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한번 따져 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채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